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막 40을 넘긴 아이 엄마입니다. 슈퍼우먼 같이 든든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어제도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 아들에게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주고 바람이 불면 벽이 되어주는 그런 멋진 엄마로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이 결심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로 인해 혹은 우리 가족으로 인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잘 버텨내고 있는 만큼 상처를 툴툴 털고 새 출발을 하자는 마음에 속 시원하게 털어보려고 사연을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모른 척 넘어가 주시는 센스 기대해 볼게요. 그러면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저에게 정말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결혼을 하면 알콩달콩한 신혼을 보내고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고 아이가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 노년에 손주 재롱 보는 재미 좀 없고 그런 일생을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답니다. 아니, 저도 분명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복은 참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린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저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계사였는데 연봉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했고요. 사무실의 주축이라고 할 만큼 능력도 괜찮아서 후배들이 줄줄 따르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는 게 저희 집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의 허세와 사치에 조금 불만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버니까 당연히 여유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죠. 꾸미는 걸 너무나도 좋아해서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블랙카드를 자랑하고 싶어서 밥값을 결제하는 그런 남자라는 게 마음에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동아들이 억대 연봉의 회계사가 되었으니 우리 시모의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 있었겠습니까? 집안 자체가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잘 키운 회계사 아들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런 모토로 살고 계신 시모의 치맛바람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살림 하나하나 간섭을 하고 제 말투, 제 행동이 남편을 욕보일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참견을 하셨습니다. 저도 엄연한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며 집안일은 모조리 저의 것이라고 못을 박아두셨습니다. 내조를 잘해야 아들도 대를 이어 회계사가 될 것 아니냐면서 저에게 시모의 인생을 강요하시기도 했습니다. 시모는 물론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으니 그게 당연한 일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인걸요. 제가 조금의 반기를 들 때마다 연봉으로 치사하게 눌러대는데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3배 이상 높았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집안일을 일일이 살피기가 어려우니 시모한테 대신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저에게 그 푼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냐면서 당장 일을 그만두고 집안을 살피라고 하셨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일을 그만두면 저는 당연히 경력단절 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력단절이 되는 것만큼은 죽기보다 싫었던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늘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당시에 꽁꽁 감춰두었던 마마보이 기질을 결혼 후에 마음껏 드러내며 저에게 시모가 하는 말이 법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들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이 사람이 저에게 주는 안정과 돈을 무시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매번 구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일을 하며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시모가 얼마나 치사하게 굴었는지 하나하나 나열을 하자면 아주 끝이 없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매일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반찬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딱 잘라 거절을 했더니 우리 남편한테 찍어서 보내라고 시켰더라고요. 남편이 매일 밥상에 앉아서 사진부터 찍어대니까 진짜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반찬이 부실하다. 우리 아들 소고기 뭇국은 맵게 끓여주는 걸 좋아하는데 왜 허여멀건하니 끓여놨냐 하는 잔소리는 기본이고요. 마감 기한 때문에 바빠서 늦게 퇴근해서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는 날에는 백두산 화산이 터진 것처럼 난리를 치셨습니다. 바깥일 하는 사람 속이 든든해야지 어디 짜장면 같은 걸 배달해 먹냐고 면이 밥이냐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하루는 하늘색 셔츠를 입고 출근하겠다고 하는 걸 제가 말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점심시간에 시모가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이 하늘색 셔츠 입고 싶다고 했는데 왜 흰색 셔츠를 다려놨냐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랑 같이 출근하는 거 지겹지도 않냐? 부부가 떨어져 있을 시간도 필요하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나 해라 하면서 하나하나 간섭을 하셨어요. 물론 저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눈에서 레이저 빔을 쏘아대면서 반항했죠. 밥 반찬 가지고 트집 잡을 거면 시모가 밥해서 집에 가져다 달라.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날은 밥상 좀 미리 차려놔 달라. 누가 회색 정장에 하늘색 셔츠를 입고 출근을 하냐? 그건 패션 테러하는 거다. 같이 출근하는 거 나도 싫다. 근데 내 경력보단 남편 경력이 이직하기 훨씬 수월하니 남편이 떠나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요. 시모한테 하나하나 말대답을 하니까 본인도 할 말이 없었던 건지 아님 기가 찬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러더군요. 집안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하늘 같은 시모한테 저리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냐고요. 당연히 그 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를 정말 귀하게 곱게 키워주셨는데 며느리라고 하나하나 트집 잡는 시모야말로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지옥 같은 신혼생활 끝에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남편에게 어깃장을 제대로 놓았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시모가 저렇게 간섭을 해대는데 내가 누구랑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그냥 애 없을 때 갈라서 자고요. 그게 결혼한 지 딱 8개월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제야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저한테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항상 시모가 이렇게 자기를 대해서 이게 잘못된 일인지 몰랐다고, 자기가 널 사랑하는 거 몰라서 그러냐고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저밖에 없다면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이혼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매달리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사랑한다고 하면 뭐하냐.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내 편 한 번을 들어준 적 없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바뀌겠다면서 이런 취급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네 뭐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모의 간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잔소리하고 싶어서 입을 움찔움찔 할 때마다 복장이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제 생활이 매우 달라진 점도 없었어요. 그냥 잔소리가 3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었다 이 정도였죠. 그 한 번도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 저는 결국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치긴 하지만 원래 허세가 있던 사람이라 집안일을 회사에서까지 꺼낼 것 같진 않았거든요.
친정으로 도망을 치자마자 이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며칠을 친정에 찾아와서 빌고 빌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전부 들으시고는 남편을 문전박대했죠. 퇴근 시간만 되면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지만 아버지께서 데리러 와주셨기에 남편은 헛물만 여러 번 들이켰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상하게 몸이 으슬으슬거리고 속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정말 앞불싸. 다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입덧이 너무 심하게 찾아왔고 사무실 사람 중 한 분이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다들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걸 기회 삼아 임신까지 했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냐며 저희 부모님께 눈물로 읍소를 했습니다. 시모도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한테 앞으로는 일절 연락하지 않겠다고 손주를 한부모 가정으로 키울 순 없다고 강하게 나오셨고요. 딸이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들을 임신해서인지 시모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아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하늘을 치솟게 되었죠. 저에게 임신도 했으니 이제는 일을 그만두라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라고 종용하셨고 남편 또한 저에게 육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혼을 하려고 짐까지 싸서 가출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남편, 이런 시무랑 살다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이혼 생각이 절로 나거든요. 혼자가 되었을 때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생각 없이 일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경력이 단절되어서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말고는 살 방법이 없게 되면 이혼도 못하게 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계법인 대표님과 1대1로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자 혼자서 회계 사무실을 열고 지금은 회계사만 12명을 둔 법인을 세우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이혼을 하시면서 사무실을 오픈하셨기에 경력이 단절된 혹은 이혼을 해서 혼자가 된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시고요. 애 둘을 홀로 키우시면서 잠을 줄이고 일을 하여 지금의 법인을 세우신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는 대표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제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제 고충을 이해한다고 하시며 보통 육아휴직을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저에게 무급휴직으로 1년을 더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후에 상황을 봐서 바로 복직을 해도 되고 아니면 2년을 다 쓰고 복직을 해도 된다고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죠. 이렇게 개인 사정을 봐주시고 휴직을 1년이나 더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사무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만삭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1년 휴직 후에 1년을 더 쓸지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비빌 언덕이 생겼으니 저도 마음이 한시름 놓이더라고요. 그 뒤로 출산 3주 전까지 저는 사무실에서 출근을 하며 일을 했고요. 아들을 떡하니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서 그런 건지 우리 시모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구박대기 취급을 했다면 아들을 낳은 이후에는 우리 귀한 며느리 어떻게 한 방에 이런 아들을 낳았어 하면서 우쭈쭈 해주셨죠. 솔직히 귀하게 생각하진 않으시는 것 같았지만 몸도 파삭거리는데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시니 나쁘진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몸조리 잘해야 된다면서 값비싼 조리원을 떡하니 예약해 주셨습니다. 병원밥이 나오고 1인 병실처럼 생긴 일반 조리원이 아니라 엄청 푹신한 침대가 있고 호텔 같은 곳으로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다이어트라도 했어야 했는데 밥이 얼마나 고급스럽게 잘 나오던지 살이 하나도 안 빠진 것 있죠?
마사지까지 조리원에 있는 내내 받을 수 있게 예약을 해주셨는데 정말 행복한 곳이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나온 뒤로 저는 1년 육아휴직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 육아에만 오로지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초보 엄마라 그런지 마음처럼 잘 안 되는 날도 많아서 힘들기도 했고 울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아이가 왜 우는지 몰라서 같이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날이 다르게 쑥쑥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들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하고 다짐을 했죠.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갈 때쯤 우리 아들이 걸음마를 떼서 걷기 시작했어요. 보통 돌쯤 되면 다들 걷기 시작하잖아요. 성장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딱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모가 주책맞게 이렇게 빨리 걷는 애는 처음 본다면서 온 동네에 우리 손주 다리가 100만 불짜리 다리라고 이런 애들은 무조건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물론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제일 예뻐 보인다고 하지만 돌 되어가는 애한테 무슨 운동을 시키라는 건지 저한테 축구 교실부터 빨리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느 축구 교실에서 갓 돌된 아이를 받아주겠습니까? 제가 5살은 되어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축구 교실 다녀봐야 무슨 실력이 늘겠냐고 축구 선수를 데려다가 1대1 강습을 시키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축구 선수가 갓 돌된 아기에게 축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집이 무슨 재벌집도 아닌데 현역 선수를 부르라고 말을 말아야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엘리베이터 숫자판을 바라보면 수학 박사가 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시고 TV를 빤히 쳐다보면 연예인이 되려고 벌써부터 저런다고 하시고 진짜 제가 남보기 부끄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로 다 풀어낼 수가 없네요. 돌잔치까지 다 치르고 나서 육아휴직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자 남편이고 시모고 다시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두고 출근하는 게 눈에 밟히지 않겠냐.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할 애를 어디 맡기고 출근을 하냐. 생각이 있냐 없냐. 저한테 계속 일을 그만두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2번도 더 말이죠. 저는 결국 대표님께서 저에게 배려해 주신 1년의 휴직을 더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신 시댁과 남편에게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했다고 하면 1년 뒤에 또 일을 그만두라고 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1년을 지켜보고 전업주부로서 살만하다 싶으면 그때 퇴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대표님께서는 남편에게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흘려주셨고요. 저는 1년 더 연장된 휴직을 쓰는 것이지만 송별회까지 해가며 퇴직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게 되면서 어떤 서러움을 겪게 될까 솔직히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자마자 그때부터 시모고 남편이고 사람이 돌변하더라고요. 시모는 저에게 옛날에는 애 낳자마자 갓난아기 없고 몸 회복도 못한 채로 밭일까지 다 하고도 멀쩡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리원이라는 비싼 곳까지 가서 회복까지 다 하고 왔으니 집안 살림에 더 힘쓰라고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밥 사진을 보내라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더니 남편이 무슨 옷을 입고 출근을 했는지 옷을 다려놓긴 한 건지 넥타이는 골라줬는지까지 신경 쓰셨습니다. 3번 잔소리할 거 하나로 줄여놨더니 이제는 5개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참고 지내신 건지 존경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2주일 만에 시모에게 짜증을 확 부렸습니다. 너무너무 싫다고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 선 넘는 거라고요. 내 아들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 큰 어머님 아들까지 챙겨야 하는 거냐고 그렇게 걱정되시면 제발 어머님이 하시라고요.
36이나 먹은 남자가 자기 옷 하나 못 챙겨 입으면 모자란 놈 아니냐고 했죠. 그랬더니 시모가 지금 우리 아들 보고 모자란 놈이라고 했냐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난리 블루스를 치대요. 저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의 성장을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음에 감사했지만 전업주부로서의 삶은 아주 빵점으로 살았습니다. 무급 휴직 기간이 끝나가기 전쯤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요. 복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시모고 남편이고 제가 일을 그만둔 줄 알았으니까 복직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지난 1년 동안 집에서 보내는 삶이 정말 지옥 같아서 저는 하루빨리 출근을 하고 싶었죠. 일부러 출근하는 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나 아직 일할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출근해서 회사에서 마주칠 때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고 대표님께서 직접 제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빈자리 잘 채우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사직서 냈다며 하면서 화를 내는데 태연하게 대표님께서 자리 마련해 주셨다고 대꾸를 했죠. 대표님이 직접 지시한 일이라는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그날 이후 시모고 남편이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할 것이지 바깥일을 한다면서 잔소리를 퍼붓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밥 차리고 청소나 하고 아기 똥기저귀 비우는 일보단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제 삶에 더 보람되는 일인걸요. 그 뒤로는 시모가 잔소리를 하던 남편이 저에게 짜증을 내던 해탈한 부처의 마음으로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고 유치원에 가게 되었는데 글쎄 유치원 버스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버스로 등하원을 하던 아이 한 명이 버스에서 잠이 들었고 선생님이 보지 못한 채로 버스 문을 닫은 겁니다. 아기가 버스 안에서 혼자 2시간을 버티다가 울다 쓰러지게 된 것이었죠. 물론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그 아이가 우리 아이랑 같은 반인 친구였거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이고 시모고 아이 등원을 엄마가 직접 해야지 버스 태우면 이런 사고가 난다고 퇴직하고 애를 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퇴직하고 애를 봐라 하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가 버는 돈이 얼만 줄 알고 하는 소리냐고 하대요. 제가 버는 돈 연봉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래도 유치원까지는 양반이었습니다. 유치원은 적어도 4시에 하원을 하고 하원 도우미가 2시간 정도 봐주고 나면 저희가 퇴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이가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가 1시도 안 돼서 끝나버리더라고요. 돌봄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 경쟁률이 어찌나 치열하던지. 당연히 저희 아이는 선발이 되지 못했고 1시에 끝난 뒤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남편이 갑자기 퇴직을 하겠다고 저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제 연봉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사냐고 하던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러는지 제가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당신이 돈을 벌어와야 우리의 학원을 보내든 봐줄 사람을 구하든 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회계 업무를 봐주던 회사 전무가 사업 아이템 중에 기가 막힌 게 있다면서 같이 공동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IT 보안 프로세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의 직업은 회계사인데 갑자기 IT가 말이 되나요? 제가 말렸죠.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아먹어도 다른 데 취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도 가득이고 이미 퇴직금까지 수령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외벌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사업한답시고 못된 것만 배워서 매일 술이 절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출퇴근도 안 하는 놈이 애 픽업 좀 하라고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그런 일을 하는 집이 어디 있냐면서 자기가 놀긴 뭘 노냐고 하더라고요. 엄연히 사업하는 사업가라면서 자기가 픽업을 하면 백수 한량으로 볼 거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진짜 답도 없다. 저런 걸 어떻게 데리고 사냐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고 학원을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저에게 학원 다니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맨날 휴대폰만 보고 윽박만 지른다고요. 학교 주변에 널린 게 학원이었는데 어디가 좋은 학원인지 정보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저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만 케어를 하는 학부모들이랑 어울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넌지시 아들에게 친구 엄마들 번호 좀 알아오라고 시켰는데 아들이 애들이 안 알려준다고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학급 엄마들끼리 알림장을 주고받은 앱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거기서 댓글들도 일일이 확인을 하고 1대1 채팅을 걸어서 전업주부인 아이 엄마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원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학원이 좋은지 정보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머 성우 엄마 웬입으로요? 이런 거 엄청 귀한 정보라서 워킹맘한테는 안 알려주는 거 알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우리라고 뭐 집에서 놀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정보는 발빠르게 뛰어다녀야 하는데 성우 엄마는 앉아서 정보만 주워 먹게요? 하더라고요. 기가 찬 것도 잠시. 저를 차단했는지 그 뒤로 연락을 다 씹어버리더군요. 이게 바로 워킹맘과 전업맘의 세력 싸움인가 싶어서 머리가 다 아찔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만 보던 일이 저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고민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을 그만두고 전업맘들 사이에 뛰어들어야 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말이 좋아 사업까지 월급도 한 푼 벌어오지 않는 백수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퇴직금이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업에 모조리 투자를 해버렸으니 막막하더라고요. 당장 생활비 자체도 제가 벌어오고 있는 돈이 전부인데 일을 그만뒀다가는 학원은커녕 손가락만 빨게 생겼으니까요.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난리친 게 언제였는지 무색할 만큼 우리 남편은 정말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맨날 술 먹은 카드값이 몇백이 찍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집도 팔게 생겼다고 제가 남편을 엄청나게 닥달했습니다.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빨리 취직을 해라. 우리의 교육은 무슨 돈으로 시키려고 하냐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그동안 벌어뒀던 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손가락만 빨게 생겼다고 제가 우는 소리를 막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여태 벌어다 준 돈으로 뭘 했길래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 거냐면서 저희는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는데 학급 앱에서 채팅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뜨더라고요. 채팅이 올 곳이 없는데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반 채은이라는 여학생네 어머니였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성우가 땡땡 학원에 다니고 있지 않냐면서 거기 선생님 행실이 엄청나게 불량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매일같이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다니고 애들 문제지나 대충 던져주고는 제대로 수업도 안 하고 있다는 불만이 넘친다면서 학원을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채은이 어머니께 말씀은 감사하나 어디 학원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채은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으로 옮기래요. 그 학원이 이 동네에서 제일 깔끔하고 수업도 꽉 채워서 하는 곳이라면서 채은이도 한글 공부 금방 뗐다고 하더라고요.
미술 학원을 보낼 생각은 없냐고 채은이가 성우랑 같이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한다고 말을 전해주시더라고요. F 미술학원에 다니면 차량 픽업까지 다 해주니까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할 때도 편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꿀 같은 정보를 제가 날름 받아먹어도 되는 거냐고 하니까 뭐 어떠냐고 같은 워킹맘들끼리 돕고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채은이 어머님도 워킹맘이셨냐고 동지를 만나서 반갑다고 하니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동네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밥이라도 한번 먹으러 오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냉큼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학원도 옮기고 미술학원도 등록을 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차량으로 모든 학원을 다 픽업해주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늦게 퇴근하는 날에도 미리 말만 하면 학원에서 애를 늦게까지 돌봐주셨어요. 이게 다 채은이 어머님 아니었으면 모를 정보였으니 감사한 마음에 남편이랑 아들을 데리고 채은이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채은이도 엄마 가게에 있었는지 성우를 만나서 신나하며 같이 놀더라고요. 채은이 엄마랑 졸지에 인사도 하고 밥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한 병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오늘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냉큼 같이 앉아서 드실래요? 해서 제가 놀라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장사하시지 않냐 하니까 오늘 문 닫죠 뭐 하시더니 셔터를 내리시더라고요. 성격도 화통하신 채은이 엄마랑 같이 얼떨결에 술까지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안주까지 뚝딱 만들어 오시는데 진짜 음식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면서 한 입 먹고 대박이다, 두 입 먹고 진짜 맛있다 남발을 하는데 제가 밥 해줄 때는 반찬 투정하던 놈이 아들 친구 엄마 앞이라고 사회생활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채은이 엄마가 우리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셨어요. 평소에 지나가다 몇 번 뵌 것 같은데 엄청나게 멋쟁이이신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더니 자기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면서 이번에 돈 5억을 투자해서 IT 쪽으로 하나 차렸다고 으스대더라고요. 신생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꽤 잘 나와서 아주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채은이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돈 잘 벌어서 너무 좋겠다고 부럽다고 하시고요. 저는 속으로 와, 저 정신 나간 놈이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구라를 치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벌어오기는 개뿔, 카드값까지 구멍이 나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백수 주제의 말입니다.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으니 남편이 겸연쩍게 채은이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니까 채은이 엄마가 당황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이혼을 했다고 워낙 남편이 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 인연을 끊고 홀로 애를 키우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조금 놀랐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장사하기 힘드실 텐데 언제라도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주시라고요. 연락을 달라면서 자기 핸드폰을 들이미는데 제가 뭐해? 하니까 아니 연락처라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죠 뭐. 그날 이후로 채은이 엄마가 편해진 덕분에 저희는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워킹맘의 고충을 토로했고 절친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말이 잘 통하던지 든든한 아군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채은이가 아파서 급하게 조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채은이 엄마가 식당에 손님이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남편이 채은이를 조퇴시키고 병원 진료를 본 뒤 가게까지 데려다 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날 채은이 엄마가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었죠. 우리 남편이 워낙 채은이 엄마의 음식을 좋아해서 저녁에 아들까지 셋이서 자주 채은이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고요.
가끔은 공짜로 밥을 주는데 고마우면서도 자꾸 이러면 밥 먹으러 못 온다고 으름장도 났죠. 학원을 같이 보내고 채은이와 성우가 워낙 단짝처럼 지내니까 자주자주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남편에게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이 제정신 아닌 놈이 카드값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면 소비를 좀 줄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 몰래 카드론까지 긁어쓰고 막히면 새 카드를 발급받고 하면서 무려 빚이 2억이 넘게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지서를 받고 너무 놀라서 당장 사업이고 나발이고 다 접고 출근하라고 했는데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버티면 돈 더 벌 수 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산다고 나까지 일 그만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하니까 남편 놈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요즘 우리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 안 하잖아 였습니다. 돈.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자존심 상해 죽겠다면서 남편이 하는 일을 잘한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채은이 엄마는 자기 사업한다니까 멋있다고 칭찬해주는 거 못 봤냐고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채은이 엄마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냐고 콧방귀를 끼니까 어제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제 만났다고? 둘이? 하니까 남편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점심을 채은이네 엄마 식당 가서 먹었다고 하는데 황당했습니다. 제가 점심 먹을 거 냉장고에 분명 해두고 출근했거든요. 제가 째려보면서 그제야 채은이 엄마 음식 솜씨가 더 좋은 걸 어떡하냐는데 진짜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의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채은이 엄마가 왜 우리 남편에게 저도 없는 데서 멋있다고 칭찬을 하는지, 사업 이야기는 왜 꺼낸 건지, 아니 그것보다도 둘이 만났는데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다는 게 수상하잖아요. 채은이 엄마도 우리 남편도 남편의 말실수가 아니었으면 저에게 꽁꽁 숨기려고 했었다는 게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휴대폰에 연락이 오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던 남편이 휴대폰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이 애지중지하고요. 제가 만지지도 못하게 본인 주머니에 꽁꽁 숨겨두고 다닌다든지 메시지가 왔는데 혼자 몰래 가서 본다든지 하는 태도가요. 점심마다 제가 차려둔 반찬이 사라졌었는데 실상은 채은이네 가서 밥을 먹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럼 제가 해둔 반찬은 버렸다는 거잖아요. 끼를 먹을 리는 없는 사람이니까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회계사 자격증은 어떻게 딴 건지 자꾸 저에게 말실수를 하더라고요. 채은이 엄마가 그러는데 하면서 말이죠. 저랑은 나눈 적도 없는 대화를 술술 부는 것에 의심이 점점 쌓이니 확신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 사무실에서도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대표님이라면 믿어도 되겠지 싶어서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제 망상인지 진짜인지 헷갈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바람이 났으면 당연히 바로 가서 족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노로 눈을 일렁이시더라고요. 저는 대표님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오는 걸 처음 봐서 깜짝 놀랐죠. 제가 대표님한테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하루 연차를 쓰고 하루 종일 미행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꼬리가 안 잡히면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미행을 해보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 개탄스러웠습니다. 저는 바로 연차를 허락해 주신 대표님 덕분에 다음날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출근한다는 인사를 하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참 양심도 없는 백수놈은 자기가 출근할 땐 나와서 배웅 안 한다고 뭐라 하더니 제가 출근할 땐 방에서 코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파트 앞에 주차를 하고 조용히 숨죽여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잠을 퍼질러 자는 건지 기척도 없던 남편이 점심시간쯤 되니까 그제야 집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채은이네 식당으로 가서 채은이 엄마랑 마주 앉아 밥을 먹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둘이 식당에서 나오더니 셔터문을 내리고 식당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바로 채은이와 채은이 엄마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뒤로 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서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빨리 피임기구 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편의점으로 가는 건지 저는 계단 밑에 숨어 있다가 남편이 오기 전에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 안쪽에 숨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채은이 엄마는 방에서 흥얼거리며 있더라고요. 남편이 뛰어갔다 온 건지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을 했고 저는 집 안에 숨게 되었습니다. 안방으로 바로 들어간 남편은 뭐가 급한 건지 방문도 안 닫고 침대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둘이 진한 스킨십을 하더니 대화를 나누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녹음 앱을 켰습니다. 내가 당신을 일찍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마누라는 너무 무뚝뚝해서 같이 사는 맛이 없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나 원래 회계사였던 거 알지? 억대 연봉 받던 사람이야 내가. 다시 사무소 들어가면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어머, 너무 멋져. 내가 성우 엄마라면 이런 남편 또 받들고 살 텐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잠자코 둘의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진하게 둘이 붙어 먹더라고요. 저는 안방으로 지체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가 침대에 누워있는 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거리는 소리가 나니 둘이 놀래서 바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동영상으로도 남겼습니다. 너네 지금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거야? 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그러니까 채은이 엄마는 입을 꾹 다물고 남편은 저한테 미행을 한 거냐면서 스토커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더라고요. 저보고 소름 돋아서 같이 어떻게 살겠냐고 이혼을 하자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겁니다. 누가 누구 보고 화를 내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좋다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하더니 말 무르기 전에 당장 법원으로 가자고 하는데 채은이 엄마는 어머어머 하면서 기대감에 부푼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저도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법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자기가 유책 배우자인 건 아는지 집은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대신 양육비까지 한 번에 지급한 셈으로 치자고 하더군요. 집값을 빠르게 계산해보니 제가 손해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뒤따라온 채은 엄마가 저한테 가식적으로 미안해 성우 엄마 하길래 콧방귀를 뀌었죠. 채은이 엄마, 앞으로 고생 좀 해봐. 불륜녀인 거 소문나도 내 탓하지 말고. 성우 엄마, 정말 미안해서 어쩌지? 나한테 이 사람 넘겨줘서 고마워. 재수없어서 발 앞에 침 한 번 뱉어주고 나왔죠. 그 둘도 의식이 된 모양인지 채은이 엄마는 바로 식당을 내놓고는 한 달 만에 채은이도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이사가서 살림이라도 차린 모양이더군요. 저는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성우에게만 집중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채은이 엄마에게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 번호 차단했어? 전화는 왜 안 받아? 아니, 이 남자 사업가라며? 몇 억을 투자했다길래 부자인 줄 알았더니 빚만 3억이 말이 돼? 성우 엄마, 나 한 번만 도와줘. 2억이 조금 넘었던 빚이 3억을 넘어갔나 보더라고요. 한량백수로 살던 놈이 고소하다 못해 배가 아플 때까지 웃어버렸습니다. 답장을 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읽고 씹는 것이 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회계사로 복직하려던 전 남편은 우리 사무소에서 감사 비리 업체 뒤를 봐준 이력이 뒤늦게 걸려서 회계사 자격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복직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제 알 바는 아니지만 둘이 나라 끝까지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우의 든든한 보호자로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성우의 내일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아이들을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안락한 환경에 안주하게 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시련과 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겪어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버림받고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맛본 결과 견디기 힘든 위기와 시련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 같네요. 가끔은 지금의 삶을 만족하는 것과 별개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기에 지난날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들에게 최대한 나눠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말을 꺼내는 것도 고통스러운 과거를 사연으로 보내는 이유 또한 저와 비슷한 처지인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해서죠. 그럼 지금부터 힘들었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식탁에 키가 닿지 않았던 꼬꼬마 시절부터 저는 혼자서 밥을 차려 먹는 것이 당연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 아버지께서는 남아있는 자식인 저를 사랑과 정성으로 아껴주시기보다 자신의 마누라를 잡아먹는 천덕꾸러기로 생각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평소에도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술에 절여진 채 생활을 하셨습니다. 술에 찌든 채 집으로 들어올 때면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폭언을 꼭 한마디씩 하셨고요. 사람의 온기 없는 집에서 그 어떤 어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눈칫밥을 먹어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기소침하고 어두침침한 아이로 취급받게 되었어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겉도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스로를 더 자책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의 말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가 되는 일이 없는 것도 다 저의 책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런 아버지의 무관심은 교복을 입은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칼바람이 불어 발이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날 아버지께서는 집으로 한 여자를 데리고 오시더군요. 5살 난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어머니의 빈자리를 차지할 사람이니 잘 따르라는 말을 덧붙이셨죠. 새어머니가 될 아줌마의 얼굴을 마주할 때도 아줌마의 다리 밑에 꼭 붙어있는 여자아이를 볼 때도 그저 기쁘게만 느껴졌는걸요. 드디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무엇보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제일 기뻤고요. 새어머니께서 집에 온 뒤부터 저희 집에는 웃음꽃이 필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항상 따뜻한 국과 밥을 내어주셨거든요. 항상 냉기만이 감돌던 부엌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죠.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희미한 홍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었는데요. 이런 행복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네요. 막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던 아버지께서 그만 추락사로 인해 눈을 감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장례식을 도와줄 가까운 친인척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빠르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것이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죠. 제 곁에는 새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새어머니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했네요. 예, 어서 짐 챙겨라. 너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간단하게 짐을 챙긴 후 새어머니를 따라 나섰는데요.
새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고아원이었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이미 고아원 원장과 이야기가 되었는지 책가방을 메고 있는 등을 툭 밀치며 빨리 데려가라는 듯이 손을 팔랑이셨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해도 3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던 가족인데 아무 언제 없이 바로 고아원에 보내버리다뇨. 사정이 있어서 잠깐 제가 살 곳이 필요해서 여기 맡기게 된 거 맞죠? 어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놓아둘 리가 없잖아요. 웃기고 있네. 내가 무슨 적십자도 아니고 제정신이니? 남편 잃은 과부 몸으로 남아있는 전 남편 자식까지 키우게? 예, 나는 우리 딸 키우기도 아주 바쁜 몸이야. 걷어둘 친인척도 없으면서 지 친아빠 세상 떠났으면 고아원에서 사는 건 당연하지. 뭘 그렇게 놀라니? 고아원이 어디 괜히 고아원이니? 다 너같이 부모 잃은 애들 모아서 키우려고 세운 게 고아원이지. 난 네 아빠 살아있는 동안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너 알아서 살아. 난 네 살 길 찾기도 바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하셨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좋은 엄마 돼주시겠다고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아원 밖으로 발걸음하는 새어머니의 치맛자락에 엉켜붙어 오열을 하며 붙잡았습니다. 이미 새어머니의 마음이 떴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겁이 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새어머니를 보내면 영영 혼자가 돼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말이에요. 어머머머,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뜩이나 우리 딸 때문에 또 어떤 놈이랑 결혼을 해야 할지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너까지 이러면 내가 뭐가 되니? 세상 어느 여자가 죽은 전 남편 애까지 데리고 살 생각을 하겠어. 네 사정이 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코가 석자다 보니 별 수 없구나. 이제 그만 놓으렴. 새어머니께서는 딱 잘라 잡힌 손을 내빼셨죠. 어쩔 수 없이 고아원 생활을 시작해야 했고요. 워낙 성격 자체가 살갑지 않고 내성적이다 보니 또래들과 어울려야 하는 고아원 생활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떠난 이유를 알고 난 후 더 큰 지옥이 찾아왔네요. 새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남긴 사망보험금을 모두 가로챈 뒤 도망쳤다는 걸 알게 돼 버렸거든요. 자식에게 무신경한 아버지였지만 그런 아버지조차 없이 천의 고아가 되자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새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컸죠. 물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고아원에 맡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사망보험금을 모두 가로챈 것은 그것과 별개의 일이잖아요. 심지어 자식의 몫으로 나온 금액까지 몽땅 챙겨서 달아나다녀. 당장 새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여건이 안 됐기에 더욱 현실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아원에 남아 처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악착같이 이를 악물며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그것만이 암흑 같은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탈출구 같았으니까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성적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 전교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후원도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모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성인이 된 후 자립을 할 때까지 후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 고아원에 방문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꿈도 못 꿔볼 경험도 하게 해주셨기에 더욱 힘을 내어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교수님의 정성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걸요. 공부를 하며 힘든 순간은 불쑥불쑥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교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공부를 놓지 않았고 그 결과 서울에서 내노라는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답니다. 대학교에 간 후 교수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후로 교수님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교수님의 가족분들과 허물없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죠. 교수님의 집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며 염치 없지만 교수님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늘은 이 어처구니없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교수님의 아들이 진지한 만남을 제안한 것이었죠. 만남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덜컥 겁이 났어요. 교수님께서 아들과의 교제를 반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걱정과는 달리 교제의 사실을 알리자 교수님께서는 저희의 사이를 흔쾌히 허락해 주더군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의 사이를 이해해 주신 교수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교를 졸업 후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죠. 대학원을 진학해 교수로서의 꿈을 꾸는 남편과 다르게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바로 학원 강사로 취업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출퇴근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며 직접 아침을 차려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급하게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할 때면 시어머니께서는 토스트를 입에 물려주기도 하면서요. 시누이 또한 여동생처럼 대해주셨기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네요. 그러던 중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임신을 한 몸으로 집안일에 일절 신경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가정부를 구해주기까지 하셨어요. 친가족에게조차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받고 나니 참 여러 감정이 스쳐가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아니었다면 평생 동안 가족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솔직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를 이 정도까지 챙겨주는 시댁 식구들이 드물다는 것을 아니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접 고용한 가정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앞으로 창창할 것 같았던 앞날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네요. 가정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새어머니의 딸이었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새어머니를 빼다 박은 생김새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걸요. 여동생 또한 저를 알아본 눈치였는지 굳은 표정으로 가족들 몰래 만나자는 말을 했죠. 너희 엄마가 내 몫으로 남겨놓은 아버지 보험금까지 다 가지고 도망간 거 모르지? 그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쳐도 이제는 알아들을 만큼 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거라고 믿어. 물론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 아버지 돈까지 훔쳐 달아난 사람의 딸을 가정부로 들여서 얼굴 붉히며 살고 싶지는 않거든. 내 몸 편하자고 가정부를 들인 건데 가정부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싫을 정도로 불편하면 돈을 주면서까지 사람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 안 그래? 물론 여동생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여동생이 얼굴을 보면 자꾸 새어머니가 생각이 나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일하는 여동생을 보면 자꾸만 불편한 마음이 들어 태교해도 안 좋을 것 같았고요. 엄마가 언니한테 상처 줬던 건 내가 언니 집에서 일하면서 몸으로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내쫓지 말아줘, 언니. 엄마 병원비도 해도 한 달에 몇백씩 깨지는데 여기서 일 못하면 나 진짜 사채빚이라도 끌었어야 할지도 몰라. 아픈 곳 없이 정정하시던 분이 왜 병원 신세를 지시는 거야? 지병도 없으셨잖아. 그것도 옛날 말이지. 내가 이만큼 클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사실 새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모녀 고생만 하면서 살았어. 이상하게 새아버지 돌아가신 후부터는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 그리고 몇 달 전에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엄마 지금 식물인간인 채로 병실에 누워 계셔.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있기는 한가 봐. 언니한테 상처 줬던 거 그대로 돌려받는 거지 뭐. 아무튼 나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 언니 이렇게 부탁할게.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훔쳐 달아난 새어머니가 밉기는 했지만 여동생의 사정을 들으니 짠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네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동생이 가정부로 일하는 것을 승낙하게 되었죠. 다행히 여동생은 야무진 손으로 살림을 잘하는 데다가 가족 모두에게 싹싹하게 굴었기에 얼굴 붉힐 일 없이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 여동생은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무례하게 굴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요. 싹싹하게 일도 잘하고 깍듯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다하는 여동생을 굳이 쫓아낼 이유는 없었기에 저희의 인연은 비밀로 붙인 채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시어머니께서는 여동생을 마냥 편하게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아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집에 젊은 여자 들여서 좋을 게 없다. 살림 솜씨 야무지고 꼼꼼한 건 그렇다 하지만 나는 굳이 문제 일으킬 원인 제공을 하고 싶지 않구나. 요 며칠 일하는 거 보니까 딴 마음 품고 저희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괜찮다면 내 별말 하지는 않으마. 어차피 가정부 들인 것도 아가 너 편하자고 들인 건데 네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범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게 하지는 말고 가정부가 일하러 오면 집에 귀중품 같은 건 꼭꼭 숨겨놓으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괜히 덥석 믿었다 좋은 꼴 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께서는 집안에 젊은 여자가 가정부로 들어온 것이 탐탁치 않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가끔씩 가정부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거절을 하고 말았네요. 어쩌면 임신 내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옆을 지켜준 여동생에게 정이 들었는지도 몰랐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임신 막달이 다가오고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타지 생활을 하던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입국을 한다고 하더군요. 마침 시댁 식구들은 다 바쁜 일이 있었기에 저를 공항으로 바래다 줄 사람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되었는지 남편은 친구를 다음에 만나는 것을 권했죠.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였다면 저 역시 다음 약속을 기약했겠지만 친구는 이번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언제 볼지 기약을 할 수 없었기에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남편은 택시를 타고 가라 말을 했지만 공항까지 택시비가 만만치 않았기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걸요. 그리고 친구를 만난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집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둑한 도로를 달리던 중 바로 앞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보이더군요. 깜짝 놀라 어떻게든 차를 피하려고 했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역주행한 차와 충돌을 한 후였기에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죠. 다시 깨어나 보니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문득 만진 배가 홀쭉해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자 바로 옆에 있던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아이는 제왕절개로 태어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는 말에 안심하려는 찰나 남편은 눈가를 훔치며 지금 제가 어떤 상태인지 말을 해주었네요. 아직 공사 중이던 도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그대로 도주한 뺑소니범을 잡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목격자도 없었기에 뺑소니범을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 하반신 마비로 못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행복의 문턱 앞에 서 있는 현재 큰 시련이 닥쳐온 거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멍하니 있자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보이시며 하늘을 원망하셨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어린 시절부터 고생만 하고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는데 이런 큰 시련을 당하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가여운 것한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지. 아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만약 평생 못 걷는다고 해도 나랑 아범이 옆에서 지켜줄 테니 이상한 생각일랑 하지 말고 지금은 그저 의사 말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지만 고민해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네 건강이잖니.
우리 가족들만 믿고 치료에만 전념하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가. 이를 어쩔꼬.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30년이란 시간을 살면서 한 번도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신 어른은 안 계셨거든요. 곁에 아무도 없는 예전에 이런 큰일을 당했다면 하늘을 원망하며 삶을 포기했겠지만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시댁 식구들이 있었기에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네요. 시어머니와의 면회가 끝난 후 병실로 찾아온 여동생 또한 저의 상태를 누구보다 걱정하며 치료를 하는 동안 힘이 되어주겠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언니 곁에 있으면서 많이 도와줄게. 언니가 베풀어준 은혜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됐는데 나도 언니한테 도움이 돼주고 싶어. 비록 혈연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여동생은 다리가 나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여동생이 걱정 어린 말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징하게 아려왔습니다. 어떻게든 옆을 지켜주려는 여동생에게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여동생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는 듯이 스스로 간병인 역할을 자처하며 큰 힘이 돼주었어요.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하는 등 사소한 것까지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었죠. 옆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을 주는 여동생 덕분에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는걸요. 물론 시댁 식구들 또한 많은 힘이 되어 주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저는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네요. 어떻게 보면 하반신 마비가 와 인생에서 제일 큰 절망 속에 갇혀 힘든 나날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과 하루가 다르게 커가며 기쁨을 주는 딸아이 덕분에 오히려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행복한 시간들 덕분에 힘을 내어 다시 학원에 복귀하여 강사로 일을 할 수 있었죠. 다시 학원에 복귀한 뒤로는 쭉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학원에 복귀를 하자 반가움을 뒤로하고 부족한 강사 자리를 메꾸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됐거든요.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너무 바쁘다 보니 도저히 딸아이를 돌볼 시간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전해들은 시누이가 자진해서 딸아이를 돌봐줬어요.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동료 강사들을 보며 딸아이를 돌봐주는 시누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죠. 동료 강사들에 비해 수월하게 일을 하게 되어 동료 강사들이 걱정스러운 소리를 할 때면 말을 자동으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있는 강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베이비시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걱정에 대해 토로하던 중 무의식 중으로 시누이가 아이를 돌봐준다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시누이한테 맡길 거면 차라리 일면식 없는 남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시누이가 애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요즘에는 남보다 가족들 사이에서 애들 학대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만약에 베이비시터가 애를 학대한다고 하면 돈 주고 부린 사람이니 자르면 그만인데 시누이는 아니잖아요? 막무가내로 굴어도 시댁 가족이란 이유로 계속 가족 행사 있을 때마다 얼굴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돈 주고 사람 부리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형님은 그럴 뿐이 아니어서요. 걱정은 감사하지만 저희 형님한테 맡기는 게 더 편해서요. 딸아이도 형님이랑 조카를 잘 따르기도 하고요. 괜히 모르는 사람 집에 들여서 잘 지내는 딸한테 혼란 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 우리 이 선생님 이렇게 순진해서 그동안 험난한 현실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시댁 식구가 괜히 시댁 식구겠어요? 언제라도 남의 집 식구인 며느리한테 시짜짓 하려고 시댁 식구인 거지.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해도 친정 식구랑은 다르죠. 이 선생님도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사람 부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게 결혼한 후 남편이랑 그 집 식구들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고 했어요. 지금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식 일인데 잘 생각해봐요. 동료 강사가 해주는 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 시누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를 막대먹은 다른 집 시누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시누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댁 식구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끔가다 주위 사람들은 의사 집안의 시집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모님 소리를 듣는 시누이가 밉지 않냐고 물어보곤 하는데요. 질투가 나기는커녕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로운 시누이가 있어 너무 좋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시누이는 언제나 친언니처럼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눠주니까요. 더군다나 친딸처럼 딸아이를 돌봐주는 시누이가 없었다면 학원 일에 열중할 수도 없었는걸요. 큰 사고가 난 후 딱 하나 좋은 점을 꼽으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바로 평범한 일상생활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함에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서인지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복귀를 한 지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그 사이 시누이는 시매부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기에 방학을 맞은 조카딸은 시댁에 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조카딸은 의젓하고 딸아이와도 사이좋게 지냈기에 시댁에서 지낸다는 것이 참 기뻤는데요. 학원 일 때문에 늦게 귀가를 하던 딸아이와 놀고 있던 조카딸은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외숙모는 왜 삼촌이랑 안 놀아? 뜬금없는 조카딸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대학 교수 임용을 준비하는 탓에 바쁘고 저 또한 학원 일로 바빴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요 근래 저희는 서로 붙어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거든요. 상황을 이해시키고자 말을 하자 조카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삼촌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상하다. 아줌마랑은 밤마다 잘만 놀았는데 외숙모가 너무 바쁜데 심심해서 아줌마랑 노는 건가? 아줌마랑 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외숙모 아직 몰랐어? 삼촌 밤마다 밥 주는 아줌마랑 나와서 노는데. 조카딸이 말하는 밥 주는 아줌마는 제 여동생이 확실했습니다. 밤마다 여동생과 남편이 만나다니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남편과는 각방을 쓰는 것도 아니었고 한 침대에서 생활을 했기에 남편의 인기척이 나면 바로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집에서 깬 적이 없었는걸요. 그래서 조카딸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물어보게 되었죠. 잘못 본 건 아니고 삼촌이랑 아줌마랑 밤에 놀 일이 없잖아. 왜 숙모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저번에 물 마시러 가면서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볼 땐 삼촌이랑 아줌마가 외숙모 몰래 비밀놀이를 하는 것 같아. 안 그럼 외숙모만 쏙 빼놓고 삼촌이랑 아줌마가 밤마다 놀러 갈 리가 없잖아. 조카딸의 말을 듣고 기억을 되짚어보니 수상한 것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명목으로 챙겨준 비타민이었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잠든 기억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잠들어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일어난다는 것이었죠. 비타민을 먹었을 때만 하더라도 누적된 피로로 인해 쓰러지듯이 잠에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비타민이 원인인 것 같았어요. 물론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행동이 수상했기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는걸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남편이 건네준 비타민을 먹는 신용만 한 후 잠에 들은 척 연기를 하게 된 거고요. 물증 없이 의심만 키워가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잖아요. 설마 하는 마음에 눈을 감고 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갈 채비를 하고 방 밖으로 나가더군요. 밖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여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분명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모두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집사람 몸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아직 약속한 시간 지나지도 않았잖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그럼 저보고 이 거지 같은 가정부 일을 계속하라고요? 집안일이 하기 싫으면 새로운 사람 구해줄 테니까 집에서 쉬고 있어. 그 후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고, 내가 집에 없으면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 나와요. 시간 없으니까. 목 끝까지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한겨울에 발가벗겨져 있는 것처럼 소름이 싹 돋았어요. 그동안 남편과 여동생은 저의 눈을 속여가며 밤마다 만났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니까요. 가슴에서는 우라통이 터지고 몸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지만 두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손 놓고 바보처럼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뒤따라 나간 것이죠. 다행히 밖으로 나가자 두 사람은 한 번 시작한 말다툼으로 인해 아직 출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수월하게 택시를 타고 두 사람을 따라갈 수 있었고요. 남편과 여동생이 타고 간 차를 따라가는 동안 주먹을 쥔 손에서는 흥건히 땀이 났죠. 남편과 여동생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주택들이 모여있는 빌라촌이었는데요. 택시에서 내리기도 전 두 사람은 빠르게 차에서 내려 바로 앞에 있는 반지하 빌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급해져 저 또한 종종 걸음으로 뒤를 따랐고요. 택시에 내릴 때만 해도 마음이 급해져 걸음이 빨라졌지만 막상 반지하 앞에 서니 집으로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네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이상 남편과 여동생을 예전처럼 대할 수도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지도 못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겁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두 사람이 들어간 문 앞에 서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까 생각도 했습니다. 혼자만 입을 다물면 저희 가족은 전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시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한평생 고생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거짓된 행복을 쫓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귀를 기울이자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어요. 집중해보니 그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리더라고요. 흐느끼는 소리 뒤로 남편이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문고리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리자 잠기지 않은 문은 벌컥 열리고 말았는데요. 안쪽의 풍경이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의 걱정도 두려움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여동생 앞으로 남편과 시누이는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머리를 굴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반지하 안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세 사람 역시 당황해 보인 건 마찬가지였고요.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며 호통을 쳤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상황은 예상한 것보다 더 이상하게 흘러갔으니까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여동생은 의자에서 일어나 저에게 걸어오더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하고 애아빠가 왜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언니는 부모도 없이 산전수전은 다 겪었으면서 어쩜 이리 순진해? 누가 보면 부잣집 외동딸로 고이 큰 줄 알겠어. 원래는 언니 몰래 돈만 챙겨서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안쓰러워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래도 자매로 지내던 시간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긴 좀 그렇잖아? 아리송한 말에 의아해하자 곧이어 여동생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를 눈도 제대로 못 감는 식물인간으로 만든 게 바로 잘난 언니네 남편하고 시누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려나? 뭐?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당신이 직접 말해봐. 아니지? 뭔가 오해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미안해 여보. 사고여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남편이 말하길 늦은 밤 시누이와 함께 집으로 오던 중 무단 횡단을 한 사람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났다고 해요.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보냈지만 이미 상태는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악화돼 있었고요. 눈물을 보이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한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남편과 시누이가 이런 큰일을 겪게 되다니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남편과 시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무단횡단을 하던 새엄마로 인해 이런 큰일을 겪게 된 거잖아요. 불쌍한 척 하기는. 자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게 생겼는데 너 뒤에서 우리 남편이랑 형님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려고 착한 척하면서 내 앞에서 알랑거렸던 거니? 같이 한솥밥 먹던 사이끼리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 애초에 새어머니가 무단횡단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먼저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 참나 기가 막혀서. 좋아. 모든 게 무단횡단한 우리 엄마 잘못이고 언니네 남편이랑 시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거니 언니 남편이 일하는 대학교에 가서 뺑소니범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되겠네? 잘난 언니네 시누이 시댁에도 뺑소니범이라고 말해도 되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뻔뻔하게 나오는 여동생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그동안 남편의 교수 임용이 얼마 남지 않은 것과 모두 의사 집안인 시누이네 시댁에 실체를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그 빌미로 돈을 뜯어낸 것이었죠. 그동안 가장 가까운 곁에서 다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동생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해 간신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너를 동생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시간이 아깝다. 네 속이 이렇게 시커먼 줄 알았으면 진작 내치는 거였는데 그동안 내가 눈이 멀어서 그 시커먼 속내를 눈치채지 못했어. 동생이라니? 당신한테 가족은 돌아가신 장인어른만 있었던 거 아니야? 의연중에 나온 동생이란 말에 남편은 의아해했고 저는 그동안 여동생과 비밀로 했던 속내를 말하게 되었네요. 말을 하고 보니 이상했어요. 새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으면 가정부로 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남편과 시누이에게 돈을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속내가 있을까 여동생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여동생은 피식거리며 당연하다는 듯이 상상도 못한 말을 술술 내뱉더군요. 원래 돈 많은 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티가 나는 법이잖아. 밖에서 푼돈 받으며 돈 걱정할 바에는 집에 들어와서 얼마 받아낼 수 있을지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게 훨씬 낫잖아? 그리고 문자나 전화로 협박해봤자 신경이나 쓰겠어? 얼굴 보이면서 알짱거려야 숨통 조여야 돈도 따박따박 바치지. 그래서 일부러 가정부로 들어온 거야. 저는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가정부로 들어오다니요. 언니라고 말하며 따르던 것도 진심 어린 병간호도 모두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애초에 돈을 뜯을 목적이었으면 병간호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였으니까요. 간신히 속상한 마음을 넘기고 묻자 여동생은 재활치료를 도와준 명목으로 시어머니와 친해져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네요. 다리 다친 까치를 도와줘도 은혜를 갚는다던데 나도 언니 다리 고쳐준 값은 톡톡히 받아내야지. 지금까지 착한 여동생 가면 쓰고 고생한 게 얼마인데 긴 말 안 할 테니 언니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덩어리는 나한테 넘겨줘야 되겠어. 그게 어떤 땅인데 네가 그걸 탐내. 무슨 사연 있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니까 땅 문서나 내놔. 원래 자식이 사고치면 그 부모가 대신 갚는 거잖아? 강남에 있는 땅덩어리만 넘겨주면 뺑소니 일도 눈 감아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앞으로 교수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할 일만 남았는데 땅덩이 하나 때문에 평생 노력한 걸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던 찰나 거칠게 집 문이 두들겨지자 기세등등하던 여동생은 신경질적으로 누구냐고 답을 한 후 문을 열었는데요.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으로 4~5명 되는 형사가 들이닥치더군요. 그러면서 여동생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고요. 곧이어 형사는 저희에게 경찰서로 같이 가줘야겠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한 저희는 형사의 입에서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저를 하반신 마비로 만들었던 뺑소니범이 다름 아닌 여동생이라는 것이었죠. CCTV도 없는 으슥한 곳이라 절대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공범을 저지른 한 남자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저질렀다며 자백을 한 것이었죠. 자백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동생의 남자친구였고요. 말을 들어보니 여동생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것과 이별을 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것이었죠. 저를 죽을 뻔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제일 소중한 시댁 식구들을 협박한 여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네요. 언니, 내가 일부러 비밀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술에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그 이후로는 엄마 때문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고 가족이 잘못한 건 덮고 넘어간다는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언니 다리가 불구가 돼서 휠체어 신세진 것도 아니고 완치해서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 이번 합의만 잘해주면 언니 남편 일도 없던 걸로 해줄게. 물론 내 잘못으로 언니 다리가 다친 건 맞지만 내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거잖아. 모든 게 다 원상복귀된 와중에 동생을 처벌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언니, 이번만 그냥 넘어가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기가 막혀서 자기 엄마 내세워 돈 뜯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선처를 해달라고? 누구 마음대로. 너 하나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해서라도 절대 안 될 말이지. 내가 선처해주면 또 어디 가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닐 줄 누가 아니? 언니, 알았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 동생이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라 생각하고 선처 한 번만 해줘. 나 아니면 또 우리 엄마는 누가 돌보는데?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자신의 잘못이 까발리고 난 후에야 잘못을 비는 여동생의 모습을 보니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더 이상 여동생에 대한 정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당장 가족들에게 화를 끼친 진상을 눈앞에서 치우고 싶은 생각뿐이었고요. 가족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걸로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내려 한 여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법의 심판에 맡기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매섭게 두드리더군요. 밖으로 나가보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야 할 새어머니께서 두 발로 서서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는걸요. 깜짝 놀라기도 전에 새어머니께서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새어머니는 그동안 교통사고를 유발해 받은 위로금으로 생활을 한 모양이었어요. 새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은 다 자기 잘못이니 여동생만큼은 제발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남의 딸은 쓰레기 버리듯이 고아원에 잘만 버려놓고 자기 딸은 대신 감옥에 갈 만큼 소중했나 보죠? 난 절대 합의해줄 생각 없으니까 감옥에 가는 딸이 걱정되면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말동무라도 해주세요. 어차피 아줌마도 곧 보험사기단으로 감옥에 들어갈 텐데. 뭐야? 어미가 이 정도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줬으면 알아도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게 상책이지. 이래서 남의 자식은 거둬서 키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지혜비 죽고 고아원에 간 것만 생각하지 내가 지한테 어미 노릇을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생각도 못해. 한 것이라고는 고작 아버지가 계신 앞에서 방긋거리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밥을 챙겨주는 정도였던 새어머니 입에서 어머니 노릇이란 말이 나오니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오고 말았네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새어머니를 보며 여동생이 왜 그렇게 뻔뻔하고 아나무인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두 모녀에게 남은 사정 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중요한 건 자신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뿐이었죠. 남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뻔뻔하게 구는 건 유전인가 보네요. 어쩜 두 모녀가 이리 하는 짓이 똑같은지.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만 늘어놓는 아줌마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요. 저 몹쓸 것이 끝까지? 네, 아줌마 말대로 저는 부모도 없는 몹쓸 것이니 더한 짓도 할 수 있죠. 자꾸 신경 건들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가세요.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이후로도 새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 선처를 해달라 말을 했지만 상대할 가치가 없었기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 후 더 이상 저희 가족을 위협하는 두 모녀를 가만둘 수 없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두 사람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다행히 증거는 차고 넘쳤기에 두 사람 모두 법적인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새어머니는 보험 사기로 여러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인해 징역 3년을 구형받게 되었고, 뺑소니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여동생은 보험 사기에 합심한 죄질까지 가중돼 징역 5년을 구형받게 되었네요.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한 점과 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려 한 두 모녀에게 내려진 벌치고는 가볍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새어머니와 여동생이 저희 가족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게 되었는걸요. 현재 저희 가족은 지난날에 힘들었던 일을 잊고 잘 지내는 중입니다. 일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만 해도 남편과 시누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흐르자 불안함은 자연히 사라졌네요. 무사히 교수 임용을 맞춘 남편은 그날의 사건 이후 더 잘해주려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제 덕분에 집안의 평화는 물론 잘못된 점까지 바로 잡을 수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요즘 눈치 없는 불청객은 자꾸 편지를 보내오곤 해요. 어린 날 같이 지낸 정을 생각해 출소를 한 후 자신과 새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새어머니와 여동생을 집안에 들일 생각은 없어요. 기회란 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인데 악독한 두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똑같이 힘들었지만 학원 강사가 되어 평범하게 사는 저와 다르게 징역살이를 하며 자기 팔자를 꼰 새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에게 닥친 시련과 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지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말 못한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쓴 사연을 들으신 후 절대로 나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꿋꿋하게 올바른 길로 향하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그렇게 된다면 꼭 인생에 꽃 필 날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에서 꽃을 피우는 계절이 봄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의 앞날이 만개한 꽃이 가득하길 빌며 오늘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연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